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상황이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특성이론, 그리고 행위, 행동이론, 그 다음에 상황이론까지 지금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상황이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첫머리에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해야 될 거. 여러분들 이 수업 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제가 읽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멀뚱하니 화면 보고 계시지 말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거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론으로서 세 번째 이론이죠. 특성이론, 그리고 행동이론, 그 다음에 상황이론. 그 중에 이제 상황이론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피들러의 상황적합이론이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피들러의 상황적합이론은 적합 모형, 그리고 호의성 평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상황 호의성, 그 다음에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대한 평가,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상황이론이 상당히 양이 많아서 학자별로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 등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피들러의 상황적합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쉬와 블렌차드의 성숙도 이론, 상황 적응 이론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이것 하나로, 그 다음에 마지막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이라고 하는 걸 각각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상황 이론은 각각 그 내용을 갖다가 좀 다운받아서 함께 보면서 수업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상황이론은 강의 계획서에 지금 2주차에 걸쳐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상황이론의 내용이 조금 많기도 하거니와 여러분한테 좀 천천히 설명해야 될 부분도 존재하기에 좀 2주차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습 목표는 우선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특성이론, 그리고 행동이론과 상황적합이론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상황적합이론의 변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피들러의 상황적합이론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 LPC 척도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여기서 LPC 척도에 의해 자신의 리더십 유형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렇게 학습 목표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특성이론, 행위이론, 상황이론이라고 하는 걸 해왔어요. 실제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초창기에 연구가들은 훌륭한 지도자에게는 남다른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을 추출하려고 노력을 했죠. 즉,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떠한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알아내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위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들을 뽑아내서 이 리더가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다라고 하는 것. 이게 특성이론이었죠. 그런데 실제 이러한 특성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걸 앞에서 우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특성이론이 이제 사그라들면서 등장했던 것이 이 행위이론이죠. 처음에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이제 지도자의 분명히 특성을 갖다가 탐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실패하게 된 우리 리더십 연구 학자들은 외부로 나타나는 어떤 리더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과와 이러한 성과를 산출하는 리더의 행동,
이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 유형이라고 하는 걸 구분을 했죠. 두 가지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는 과업 지향, 하나는 관계 지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죠. 그런데 이 과업 지향이나 관계 지향도 결국은 리더한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걸 앞에서 또 우리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상황 이론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건 앞에 이론들이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죠. 지금까지는 특성이론이나 행위이론이라고 하는 건 유일한 그리고 최선의 리더십 모형, 즉 보편적인 리더십 모형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솔직히 안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홍명보 감독 알 겁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시절에는 상당히 우리 이제 4강 신화의 주춧돌, 즉 조장, 그 당시에 이제 조장의 역할도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축구 선수로서 은퇴를 하고 이제 감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프로 선수 시절의 선수로서의 리더십과 감독이 되었을 때의 리더십, 분명히 이거는 다르죠. 마찬가지로 조직 속에서도 팀장일 때와 CEO일 때의 리더십,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지금 CEO, 즉 임원이 되었는데도 팀장일 때, 조직 현장에서 팀장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게 과연 올바르냐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상황이론은 상황이 다르면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죠. 카멜레온이 그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색을 바꾸죠. 그런데 실제 리더도 마찬가지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상황 이론이다. 이게 이제 상황 이론의 큰 틀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피들러의 상황 이론에서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데 하나는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이라고 하는 거, 하나는 허쉬와 블렌차드의 성숙도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허쉬와 블렌차드의 성숙도 이론에는 상황 적응 이론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피들러는 상황 적합 이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성숙도 이론은 상황 적응 이론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둘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결국 기본적인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전제는 상황이 다르면 리더십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지만 분명히 용어상의 피들러는 상황 적합 이론이고 허쉬와 블렌차드는 상황 적응 이론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상황 적합 이론이라고 하는 건 먼저 설명을 한번 하고 간다면 상황 적합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이 리더가 리더십 스타일에 맞는 상황, 그 상황에 알맞은 리더를 갖다가 거기에 넣어준다라는 거죠. 배치를 시키거나 아니면 리더에게 맞도록 상황을 갖다가 바꾼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이와 반대로 상황 적응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이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서 리더가 자신의 리더십을 갖다가 거기에 적응시킨다. 즉 거기에 맞게 리더 자신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은 리더가 변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그대로예요. 고정적이에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고정적이라고 하는 리더십 스타일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 근간이 되는 건 어디였다? 특성 이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리더십 스타일은 고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스타일을 바꿀 수는 없고 뭘 바꿔요? 이 리더십 스타일에 맞는 상황, 그 상황에 리더를 배치하든가 아니면 상황을 갖다가 리더십에 맞게 바꾼다라고 하는 측면이 여기에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상황 적합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은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걸 바꾼다. 상황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리더십 유형에 맞도록, 리더십 스타일에 맞도록 상황을 변화시키는 이 상황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용어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특성 이론, 행동 이론을 통해서 나타난 이후에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십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앞에서 얘기했죠. 보편타당한 리더의 특성과 행동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보편적이고 타당한 특성이나 행동이 존재하기보다는 특성과 행동이 리더십의 유효성, 즉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상황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리더십 상황 이론은 리더십 특성이나 행동과 관련하여 상황 요인을 추가하여 이들 간의 적합성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자, 기존에 이제 리더가 가진 특성 혹은 리더의 행동이 리더십의 효과성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더라. 그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구성원의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업의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집단 및 조직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론이라고 불리는 리더십 접근법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된 이론이 바로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이라는 거죠. 상황 적합 이론은 다른 말로 리더 적합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그는 리더가 그의 리더십을 적절한 상황에 적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적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한번 했었죠. 피들러는 상이한 상황에서 특히 이제 군대 조직에서 일하는 상이한 리더들의 행동 유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상황 적합 이론을 갖다가 개발을 했습니다. 리더의 행동 유형을 이제 측정함에 있어서 업적이 좋은 리더들과 업적이 나쁜 리더들 수백 명의 리더십 행동 유형을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리더십 유형이 최선의 것이고 어떤 유형이 부적합한 유형인가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 피들러는 특성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특성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왜? 이 리더십 스타일이 분명히 앞에 행동 이론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 리더십 행동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 훈련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린 얘기를 했었는데 이 피들러는 리더십 스타일은 고정적인 거다. 그래서 바꿀 수 없다라고. 결국 이거는 뭐예요? 이 리더십 스타일은 결국 특성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리더십 스타일에 부합되는 상황에 리더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럼 리더십 스타일을 뭘로 측정했냐? LPC라고 하는 측정 설문을 만들었어요. 이 LPC는 Least Preferred Coworker, 최소 선호 동료, 즉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동료, 가장 선호하지 않는 동료, 이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과 리더십 유효성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뭐에 따라서 상황 변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델을 보면 이 독립 변수와 결과 변수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독립 변수는 뭐예요? 이 리더의 특성, 이걸 뭘로 측정했어요? LPC라고 하는 척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변수는 집단의 성과죠. 자, 여기에 이제 상황 변수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더라. 즉, 이 리더의 특성, 고정된 특성이 이 상황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 변수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그리고 과업의 구조, 그 다음에 직위 권력, 리더가 가진 직위 권력,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실제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결국 리더는 자신이 속한 이 자신에게 맞는 상황, 여기에 리더를 갖다가 배치하거나 혹은 리더에 맞게끔 그 상황을 갖다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상황 적합 이론, 리더십 유형이라고 하는 걸 측정함에 있어서 LPC 척도를 사용합니다. LPC 척도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최소 선호 동료. 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죠. 싫어하는 사람을 측정한다. 그런데 이 싫어하는 동료에 대해서 측정함에 있어서 이 점수, 이제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이 설문지가 나오게 되는데, 가혹한 점수, 즉 57점 이하를 주게 되면 과업지향적 리더다라는 거고요. 64점 이상을 주게 되면 관계지향적 리더인 거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평가 점수를 주면 이제 뭐 사회 독립적인 리더라고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피들러는 요 점수대가 57점 이하의 점수대와 64점 이상의, 즉 과업지향적과 관계지향적 리더만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리더 스타일을 여기서 지금 두 가지로 놨어요. 요 중간 정도의 평가 점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바로 설문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요 설문지 LPC 측정, 즉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 싫어하는 동료,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동료, 요 동료에 대해서 여기 이제 문항들이 있습니다. 요 문항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돼요. 실제 요 문항에 대해서 여기 지금 쾌활하지 못한 어느 쪽에 점수인가를 주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친절하고 다정하다, 그 다음에 불친절하고 다정하지 못하다, 거부적이다, 수용적이다, 이 점수들을 쭉 채점을 하다 보면 어떤 문항은 지금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점수가 높아지고 약간 좀 부정적인 쪽으로는 점수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쾌활하지 못한, 즉 1부터 쭉 쾌활한 쪽으로 8까지, 불친절하고 다정하지 못하다 1부터 친절하고 다정하다 8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요 점수가 앞에서 여러분들 얘기했었죠. 64점 이상이면 그 상대방 싫어하는 동료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 64점 이상이면 관계지향적 리더이고 57점 이하면 과업지향적 리더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LPC 측정, 분명히 이거는 본인이 다른 사람을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측정하면서 실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점수를 갖다가 관대하게 줬다. 자, 한 사람을 내가 측정함에 있어서 이 사람은 보니까 쾌활해. 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점수를 다른 걸로 색깔로 이걸로 해볼까요? 자,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일하기 싫은 동료인데 걔는 보면 쾌활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좀 친절하고 다정해. 자, 뭔가 의견을 좀 수용적으로 받아들인다. 또 긴장하고 있는 혹은 여유가 있다. 그렇지만 수용적이다. 그럼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 거리가 있다. 친근하다. 좀 친근한 쪽에 가까운 것 같아. 그 다음에 냉담하다. 다정하다. 친근하니까 다정한 쪽에 가까운. 자, 절대적이다. 지원적이다. 뭔가 좀 지원해 주려고 하는, 도와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 그 다음에 흥미가 있다. 따분해한다. 뭔가 일함에 있어서 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싸우기 좋아한다. 조화롭다. 우울하다. 즐거워하다. 항상 밝은 것 같다. 자,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동료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료를 평가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점수를 갖다가 이렇게 관대하게 줬죠. 결국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갖다 측정하면서 뭘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수가 64점 이상이면 관계지향적이고 57점 미만이면 뭐라고 했어요? 과업지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명심해야 될 게 분명히 나는 가장 선호하지 않는 동료, 일하기 싫어하는 동료를 평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에게 만약에 높은 점수를 줬다, 아까 64점 이상을 줬다, 오히려 이 동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사람들은 상호 대인관계의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들은 인간관계적인 리더십, 인간관계 지향적인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를 낮게, 아까 57점 미만으로 줬다라고 한다면, 즉 비호의적으로 평가를 했다라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과업 수행으로부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결국 점수를 낮게 평가한 사람은 과업지향적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지금 이 LPC 척도라고 하는 게 내가 가장 일하기 싫어하는 동료를 평가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특성은 누구의 특성이에요? 나의 특성이다라는 거죠. 이 LPC 척도를 측정하고 있는 나 자신의 특성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 모형에서 LPC 측정이라고 하는 것, LPC라고 하는 건 내가 일하기 가장 싫어하는 동료, 일하기 싫어하는 동료에 대해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게 평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결국 인간관계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 내가 가장 싫어하는 동료에 대해서 나는 좋은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관계지향적 사람이고요. 지향형이고요. 나는 동료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거부적이다, 쾌활하지 못하다, 결국 이런 점수가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과업 수행, 여기에서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가장 싫어하는 동료를 측정함으로써 무엇을 평가하고 있다? 나의 리더십 유형을 측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앞에 모델에서 여기 지금 리더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집단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LPC 점수로 측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설문지에서 높은 점수를 했다라는 건 LPC 점수는 리더의 특성, 리더를 갖다 측정하고 있다. 근데 리더가 가장 일하기 싫어하는 동료에 대해서 측정하는데 이 동료에 대해서 점수를 갖다가 관대하게 줬다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관계적 측면에서 나는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리더십 유형은 뭐다? 관계지향적 리더십이다. 그 설문지를 낮게 점수를 줬다라고 하는 건 과업 수행에서 만족을 느끼는 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과업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리더의 특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 호의성에 대해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우선 리더 유형. 여기서 리더 유형은 이미 우리 앞에서 얘기한 과업지향과 관계지향이에요. 그런데 이 리더십 스타일이 어떻게 됐다? 고정적이다. 고정적이라는 건 실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특성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과업지향형 리더. 목표 달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하를 다룰 때에도 과업지향적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부하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2차적인 목적은 집단이 과업을 잘 수행할 때나 혹은 중대한 문제가 없을 때, 즉 1차적인 이 과업에 대해서 다 만족을 느꼈을 때 그 다음에 2차적인 목적이 발휘가 되는 거죠. 관계지향적 리더는 부하들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개발하는 데 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필요하다라면 부하들에 대해 배려 있는 행동을 하면 지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부하 및 동료들과의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1차적인 게 목적이 완료가 되었다라면 2차적인 과업 목표 달성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리더의 LPC 점수와 세 가지 상황 변인들을 측정함으로써 리더가 그 특정 상황에서 효과적인가 요거를 갖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피들러는 LPC 척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내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관계지향적인 거고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과업지향적이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상황 호의성. 지금 아까 리더의 특성, LPC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의 상황 호의성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상황 호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호의성. 여기서 상황 호의성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예요. 리더 구성원의 관계, 그 다음에 과업 구조, 그리고 지위 권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황 변수라고 하면 이게 이제 조직의 상황이 리더에게 호의적인가 비호의적인가를 결정하는 변수죠. 첫 번째, 리더 구성원의 관계. 자, 집단의 분위기, 리더에 대한 신뢰성, 그 다음에 충성도, 하위자들의 리더에 대한 호감, 이러한 걸 가리킨다는 거죠. 만약에 집단의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하위자들이 그들의 리더를 신뢰하고 좋아하며 리더에게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면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는 좋은 것으로 판정하는데 반면에 집단의 분위기가 우정이 없어요. 집단 내에 갈등이나 마찰이 있다면 리더 구성원의 관계는 나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상황 변수로 과업 구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업상의 요구, 즉 과업의 내용이 명확하고 그 과업 수행의 절차가 일일이 기록되어 있는 정도를 가리키는 말로 안전하고 구조화된 과업은 리더에게 많은 통제력을 제공하죠. 그러나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라면 이 리더의 통제력과 영향력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제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과업의 요구가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 일을 수행하는 성원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즉 과업의 구조가 명확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과업의 완성 방법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이미 이제 그 정해진 절차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과업의 완성 모습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 과업의 구조화가 명확히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한 그 예로 우리 이제 맥도날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혹은 뭐 밀크쉐이크 만드는 요런 것들. 자, 맥도날드 식당에서 밀크쉐이크 기계를 청소하는 과업이 있어요. 그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규칙이 종업원에게 분명히 전달되어 있어요. 매뉴얼화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수행하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뿐이며 그 일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어요. 또 그 과업이 정확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판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맥도날드에 가면 모든 게 다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요리를 해서,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를 갖다가 딱 구워서 손님께 포장해서 딱 제공하죠. 이건 누가 들어가더라도 그 방식만을 익히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식이죠. 이게 이제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비구조화된 과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역발전 기금, 모금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이제 그 기부금, 모금하는 거.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규칙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모금 활동의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옳은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도 없으며 또 모금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상황 변수로 지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더가 하위자들에게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상과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의 양, 이걸 가르쳐요. 이미 앞에서 이제 우리 개념에서 이건 등장을 했던 용어죠. 그래서 개인이 조직 내 어떤 지위에 오름으로써 얻게 되는 합법적인 권력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만약 리더가 하위자들을 채용하고 해고하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승진이나 급여 인상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리더의 지휘 권력은 강력한 거죠. 그러나 리더에게 이 같은 권한이 없다라면 그의 지휘 권력은 약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요약을 해보면 상황 호의성, 상황 변수 세 가지. 우선 리더 구성원의 관계에서 집단의 분위기, 리더에 대한 신뢰 정도, 호감도, 충성도 이런 것들이 리더 구성원의 관계고요. 과업 구조는 과업의 내용이 명확하다. 수행 절차가 공식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다. 이런 게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직위 권력. 리더가 고용, 해고, 징계, 승진, 임금 상승 등의 변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 호의성, 상황 변수라고 하는 건 조직 상황이 리더에게 호의적인가 비호의적인가를 결정하는 변수다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의 상황 요인이 결합해서 호의성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호의성이라고 하는 건 리더에게 호의적이냐 비호의적이냐라는 거죠. 호의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건 실제 리더 성원의 관계,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고 내용이 뚜렷이 명시된 과업과 리더가 강한 지휘 권력을 가진 상황이겠죠. 그러면 가장 호의적이하지 않은 것, 즉 유리하지 않은 것, 리더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건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나쁘고 과업이 비구조화되어 있으며 리더의 지휘 권력이 낮은 상황이죠. 그리고 중간 정도의 호의성을 가진 상황은 위에 양극단 사이에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런 의사결정 트리로 한번 만들어 보면 처음에 리더와 구성원, 질문을 할 수 있죠. 이제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으냐 나쁜 관계냐. 그러면 좋음과 나쁨으로 우선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우선 좋음에서도 과업은 반복적인가 비반복적인가, 반복적이냐 비반복적이냐 구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아까 리더와 구성원의 나쁜 관계에서도 과업은 반복적인가 비반복적인가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반복적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세 번째 상황 변수인 지휘 권력이 강한가 약한가에 대해서 실제 강함, 약함을 표시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비반복적인 거라고 해서 강함, 약함 표시할 수 있고요. 아까 나쁨이라고 했던 거에서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경우, 비반복적인 경우 나오고 각각에 대해서 강함, 약함을 표시할 수 있죠. 그랬더니 상황이 몇 가지로 나온다? 총 8가지의 상황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상황이 호의적이다, 호의성, 그 리더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했을 때 매우 호의적이다, 즉 매우 유리하다는 건 1부터 쭉 내려가면 매우 비호의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호의적인 상황이고, 즉 1로 올수록 호의적인 상황이고 8로 갈수록 비호의적인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의 상황 변인을 갖다 8가지 범주로 지금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뭘로 쪼갰어요?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좋은 관계냐 나쁜 관계냐, 그리고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냐. 먼저 리더와 관계가 좋은 관계냐, 양 2등분했죠. 그리고 나서 좋은 관계에서도 과업의 구조가 구조적이냐 비구조적이냐, 마찬가지로 나쁜 관계에서도 구조적이냐 비구조적이냐. 그 다음에 리더의 지휘 권력 정도가 글씨를 잘못 쓰네. 권력 정도가 강하냐 약하냐, 강하냐 약하냐,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8개의 범주화 시킬 수 있다. 앞에 이제 의사결정 트리처럼 만들었을 때 요걸 이제 딱 8가지의 범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고 구조화된 과업과 강한 지휘 권력이 있는 상황은 리더십 유형이 어디? 1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즉 리더와, 지금 이제 이게 펜이 작동이 되죠? 자, 형광펜으로 갈까요? 자,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으면서, 그리고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더의 지휘 권력이 강한 경우는 이 단계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1범주에 해당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근데 구성원의 관계가 나빠요. 이제 다른 걸로 해볼까요? 구성원의 관계가 나빠요. 그리고 과업의 구조화되어 있어요. 구조화되어 있는데 지휘 권력이 약한 경우는 어디에 해당된다? 6범주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쁜 관계에서 비구조적이고 약하다. 그러면 8범주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까 여기 용어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권력입니다. 네, 잘못 썼어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걸 갖다가 이 피들러는 아까 요 상황과 이 리더십 스타일이 적합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적합이라고 하는 걸 즉 LPC 이제 리더의 스타일과 성과의 상관관계가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 모양이. 지금 이제 밑에 범주를 딱 했고요. 상황이 유리하냐, 호의성이 유리하냐, 그 다음에 호의적이냐,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고요. 그래서 LPC 점수가 높다, 그 다음에 낮다, 그리고 상황이 높다는 거는 상황이 리더에게 호의적인 상황, 그 다음에 낮다라는 건 비호의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주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리더십 여기 쭉쭉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는 LPC 점수에 따라 성과는 여기 쭉 점수가 찍혀지고 이제 실제 조사 각각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이렇게 찍혀진다는 거죠. 여기 많이 찍혀 있어서 이제 이쪽에 그래서 각각의 점들이 거기 이제 평균값을 내니까 여기 지금 요거는 지금 이쪽에 찍혔는데 이게 지금 잘못 찍힌 거예요. 밑으로 좀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요 두 칸 지금 같은 영역이고요. 그래서 지금 범주로 보니까 1, 2, 3과 4, 5, 6 그다음에 2, 7, 8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조금 제가 잘못 그렸어요. 근데 이걸로 봐갖고는 상황 호의성에 따라서 리더십 스타일이 어떤지 참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다음에 지금 표를 하나 다시 그려주는데 실제 우리 교재에서는 좀 색깔이 다른 걸로 좀 해볼까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영역에서는, 즉 1, 2, 3 요 범주에서는 좋은 관계의 구조적인, 그 다음에 강이냐 약이냐 비구조적인 강이냐 약이냐 요 영역에서는 실제 LPC 점수가 여기 과업 주도형이 적합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성과가 더 높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선 색깔이 좀 똑같아서 그러는데 여기가 바로 과업 지향 스타일이라는 거죠. 여기는 관계지향적 리더십 스타일. 자, 이 범주가 8가지 나온 건 여러분 쉽게 이해할 거예요. 근데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점이 찍혀 있는데 이게 이제 조사에서 리더십 스타일하고 실제 성과, 집단의 성과들을 갖다가 쫙 대칭을 시켜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데 요 각각에 대해서 중간 수준 이하에서는 실제 여기는 과업지향 스타일이, 성과가 오히려 과업지향 스타일이 많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성과가 높게 나오고, 여기는 관계지향적 스타일이 여기에서는 성과가 높게 나오더라. 요걸 갖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진짜 다른 그림으로 나와 있길래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자, 중간 기점이 여기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는 호의적인 상황, 여기는 비호의적인 상황. 아까 그림하고는 좀 반대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호의적이고 여기는 아주 호의적인 거. 여기는 비호의적이고 아주 비호의적인 거. 어디예요? 이 앞에 그림에서 우리가 저라고 했던 상황의 호의성이 저라고 했던 게 아주 비호의적이고 여기가 상황이 아주 호의적인 거죠. 고라고 했던 거. 자, 그거 갖다가 봤더니 이 성과 모형을 예측해 봤더니 이런 U자형 형태가 나오더라.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요한 건 이 위에 필요한 요 영역은 어떤 리더십이 실제 아주 비호의적인 상황에서는 과업지향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 중간 정도인 상황에서는 관계지향형이 오히려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아주 호의적인 상황에서는 다시 또 무엇이 과업지향적인 상황, 그 리더가 성과를 갖다가 내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모델 보면서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레포트를 출제했던 게 있었어요. 뭔지 혹시 기억나나요? 미안합니다. 레포트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이제 레포트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리더십, 내가 조직에서 계속 일을 해온 경우, 그래서 팀장으로 승진을 한 경우와 외부에 스카웃된 경우, 실제 여러분이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상황이 호의적이라면, 아주 호의적이라면 어떤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과업지향적인 걸 보여야 된다. 내 상황이 아주 비호의적이다. 그럼 뭔 스타일을 보여야 된다? 과업지향적인 걸 보여줘야 된다. 중간 정도라면 관계지향적인 걸 보여줘야 된다. 즉,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쭉 달아줬어요. 근데 이 피들러의 리더십 이론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실제 여러분이 이제 아주 호의적인 상황이라는 건 여러분이 내가 이 조직에서 계속 일을 해왔을 때라는 거죠. 내가 계속 이미 그래서 구성원들에 대해서 잘 알 때, 나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관계지향적인 속성을 갖다가 보여줄 필요는 없다. 업무적인 측면으로 접근해도 된다. 반면에 내가 스카웃되어 있는 상황, 아주 나한테는 비호의적인 상황이에요. 이때도 과업지향적인 리더를 보여줘야 된다. 즉 업무 성과적인 측면에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 정도, 이 중간 정도가 이제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 피들러의 이론에서 상당히 좀 난해하긴 해요. 도대체 이 중간이 어디냐? 가장 이제 많이 몰려있기도 한데, 마찬가지로 아까 LPC 점수에서도 이 중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없죠. 이 중간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냐라는 거죠.
명확하게 이 중간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라고 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고요. 근데 하여튼 중간 정도의 상황은 실제 관계지향적인 리더가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미 이제 일단 상황의 성질, 특성이 결정되고 나면 거기와 리더의 유형과 상황 간의 적합성 여부가 평가될 수 있다. 즉, 낮은 LPC 점수라고 하는 거 1, 2, 3, 이제 8범주죠. 여기에서는 과업지향적. 그리고 높은 LPC 점수 리더는 4, 5, 6, 7, 약 중간 정도, 4, 5, 6 정도의, 7 잘못 썼네요. 자, 리더의 행동 유형이 적절한 범주와 적합하게 되면 그 리더십은 효과적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와 맞지 않는 범주, 즉 여기 가운데 지금 중간 애매한 상황에 과업지향적인 리더의 속성을 보이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즉 여기가 지금 이 과업지향적인 그 스타일이, 리더십 스타일이 적합한 상황인데 여기에 관계지향적 리더십 스타일을 써버리면 적합하지 않은 관계가 되죠. 또 여기 중간 수준에서의 오히려 관계지향적 리더십 스타일이 좋은데 여기에서 과업지향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쓰면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는 얘기예요.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이제 피들러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상황 적합이론은 어떤 리더십 유형이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인 반면에 다른 그 상황에서는 비효과적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즉 과업지향적인 리더는 매우 호의적이거나 매우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효과적이고 관계지향적 리더라고 하는 건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중간 정도 유리한 상황 혹은 중간 정도 비호의적인 상황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죠. 자, 상황 적합이론이 강조하고 있는 것, 즉 리더는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리더가 자신의 유형이, 리더십 스타일이 그가 일하고 있는 상황과 잘 적합된다면 그 리더는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형이 그 상황과 잘 적합되지 않으면 그 리더의 직무 수행은 거의 실패로 끝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왜 높은 LPC 점수를 받은 리더가 중간 정도의 유리한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또 낮은 LPC 점수를 받은 리더는 매우 유리하거나 매우 유리하지 못한 상황이 효과적인가? 솔직히 이거 여러분 질문에도 제가 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이론에서도 그걸 얘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앞에서 계속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여튼 여러분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피들러의 리더십 이론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이게 상황 이론의 가장 처음 이론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상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 구분을 했고 거기에 리더십 스타일을 적합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적인 리더십을 평가를 낼 수 있다.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지금 50분이 넘었네요. 50분이 넘었기 때문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지금 2교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피들러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대한 평가는, 2교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